딥러닝과 벡터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분야는 지식 표현, 탐색, 추론, 또 이제 로보틱스 등등의 분야로 사람이 잘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하기 어려운, 컴퓨터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분야의 문제들을 인공지능 분야의 문제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머신러닝 기법,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딥러닝 기법이 등장하면서 머신러닝 기법은 즉 딥러닝 기법은 머신러닝 중에 일부 작은 부분에 속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 딥러닝 부분의 분야가 매우 넓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딥러닝을 사실상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피처 셀렉션, 피처 익스트랙션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이 머신러닝에서는 모든 데이터들을 벡터로 표현을 하는데 벡터 차원수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특징, 피처 부분들만을 선별해서 이렇게 기술하기 위한 그런 이제 벡터의 차원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주로 이제 분류 문제하고 클러스터링 문제가 되겠고요.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그런 머신러닝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자연어 처리는 제가 전공하는 분야여서 자연어 처리 기법이 예전에 이제 머신러닝 기법은 많이 사용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딥러닝 기법이 등장하면서부터 자연어 처리 문제를 해결할 때 딥러닝 기법으로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는 주로 연구 분야가 무엇이냐면 이 형태소 분석이라든지 구문 분석, 의미 분석, 그리고 이제 문장 생성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분석과 생성, 이 가장 두 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 기능, 분석과 생성 기능을 이용을 해서 주요 애플리케이션이 기계 번역, 기계 이해, 대화 시스템으로 챗봇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할 건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머신러닝은 이렇게 블랙박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입력이 들어오면 이 블랙박스, 뉴럴 네트워크, 심층 인공신경망 구조로 구성이 되는 이 부분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내용이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층 신경망으로 학습 데이터들의 내용을 구성을 하면, 그러면 이제 임의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에 대한 출력을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딥러닝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 집합이 필요합니다. 이 학습 데이터 집합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딥러닝 시스템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하면서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데이터 개수가 적으면 과적합,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습 데이터 집합이 커질수록 신경망 구조, 심층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이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은닉층의 노드 개수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은닉층의 레이어 개수가 2개 이상, 3개, 4개, 5개로 구성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딥러닝에서 이 대규모 학습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 각각을 속성 벡터, 피처 벡터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 피처 벡터로 표현된다는 의미는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자전거, 오토바이 이미지들이 다양하잖아요. 그 각 이미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특징을 네트워크 구조로 저장을 할 때 그 각각의 그 특징이 있는 벡터들을 분산 표현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죠. 자전거 벡터들은 자전거 벡터들끼리 모여 있고요. 오토바이 벡터들은 오토바이 벡터들이 모여 있는 그런 형태로
분산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정리하면 머신러닝에서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각 데이터들은 피처 벡터로 표현된다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많고 데이터들을 벡터로 표현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머신러닝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신러닝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문제 해결 방법이 명확하게 기술되는 그런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덧셈, 곱셈 하는 문제, 이건 이제 어떤 간단한 규칙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알고리즘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덧셈 또는 곱셈의 예제들을 매우 많이 학습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진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그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엔 딥러닝 기법을 한다고 했는데 인공지능 분야의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시면 이 패러다임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주로 규칙 기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통계를 내게 되고요. 통계 확률 기반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데이터들이 매우 많아서 그 데이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처리 불가능한 다루기 어려운 그런 정도 규모로 매우 학습 데이터들이 많아졌을 때 이제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면 그 시스템의 성능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규칙 기반 시절에 그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Symbolic AI라고 하고요. Symbolic AI에서는 데이터 또는 개체를 기호, 심벌로 표현을 하고 그 개체들에 대한 속성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딥러닝 기법으로 오면서 처리 방식이 매우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데이터들을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제 기본 연산이 벡터 연산, 즉 행렬 연산으로 기술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딥러닝 연구에서는 벡터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학습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딥러닝, 머신러닝에서 매우 중요한 각 데이터 또는 개체들을 어떻게 벡터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이 딥러닝의 출발점은 그 이미지 프로세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고양이하고 강아지들의 사진을 벡터로 표현한다면 우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을 하나 찍으면 100만 화소, 200만 화소 이런 이미지로 저장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만 화소 이미지라고 한다면 픽셀 수, 화소 개수가 1920 곱하기 1080 가로 세로 픽셀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일렬로 쭉 나열을 하면 1920 곱하기 1080을 하면 약 200만 개의 픽셀, 화소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그대로 200만 차원 벡터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진의 경우고요. 우리 자연어 처리에서 단어와 문서를 벡터로 표현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단어 벡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라는 문제는 그 단어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벡터를 표현한다고 하자. 그러면 컴퓨터는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뭐 블루투스 이런 등등 이렇게 컴퓨터하고 컴퓨터의 속성을 기술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단어들의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 벡터는 차원수가 얼마가 될까요? 네. 만약 이제 우리 국어사전, 영어사전에 있는 단어 개수가 약 10만 개 정도 되는데요. 그 사전에 있는 단어들로 단어 벡터를 구성을 한다면 10만 차원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단어를 표현할 때
사전에 있는 단어들만으로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국어사전, 영어사전에는 동사, 명사들은 들어있지만 사람의 인명, 지명, 뭐 회사명, 제품명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고유명사들은. 그래서 이런 이제 고유명사들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단어 벡터를 구성한다면 수백만 개의 단어 벡터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10만 차원 벡터가 아니라 100만 차원, 수백만 차원 벡터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요 예는 이제 어떤 단어들을 벡터로 표현했을 때 이 벡터 공간에 투영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뭐 냉장고 벡터, 뭐 오븐 벡터, 뭐 전자레인지 벡터, 또는 뭐 LG라는 회사 이름, 뭐 G라는 회사 이름도 있는데요. 이런 각 단어들의 벡터를 구성을 해서 벡터 공간에 투영을 하면 그 연관이 있는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이 비슷한 위치에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하늘색 부분을 보면 부엌과 관련된 건데요. 부엌이라든지 싱크대 등등 그런 테이블, 식탁 등등이 벡터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 이제 우리가 국가명하고 각 국가에 대한 수도명 벡터 공간에 투영을 해보면 중국, 러시아, 뭐 저편 이렇게 국가명들은 한데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수도명, 북경이라든지 모스크바라든지 등등은 이쪽 부분에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단어들 단어 벡터로 구성을 해 놓으면 그러면 어떤 일정한 의미가 부여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과 베이징, 북경과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하고 모스크바의 관계, 이렇게 각 국가 벡터하고 수도 벡터들의 연관성을 쭉 살펴보면 그 벡터의 방향이 아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우리가 단어 벡터를 구성할 때는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You shall know a word by the company it keeps. 그래서 어떤 단어들은 그 단어와 연관성이 높은 그런 단어들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미지 벡터하고 단어 벡터 또는 이제 문장 문서 벡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미지 벡터, 단어 벡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미지 벡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00만 차원 벡터가 만들어지잖아요. 실제로 아이폰 4S 카메라에서는 3264바이 2448로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약 800만 차원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니콘 카메라 1600만 화소를 예를 들면 1600만 차원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 이 니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이 100만 장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각 이미지마다, 각 사진마다 1600만 RGB 값이 있겠죠. 네, 1600만 RGB 값. 그래서 이 100만 장의 니콘 사진을 저장을 한다면 계산해 보면 약 16TB가 소요가 됩니다. 16TB는 여러분들이 요즘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가 약 1테라, 2테라쯤 되거든요. 1테라 하드에 저장을 한다면 16개의 하드에 저장해야 될 이런 매우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00만 데이터, 100만 장의 사진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벡터의 차원수가 1600만 차원으로 매우 크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100만 장의 사진들을 이제 우리가 딥러닝, 머신러닝으로 처리하려면 특징들을 추출해야지 이제 자전거 벡터, 오토바이 벡터, 고양이 벡터, 또 이제 강아지 벡터를 구별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피처 벡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되는 거죠. 네. 단어 벡터도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사전 개수로 한다면 어휘수가 10만 개니까 10만 차원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고유명사, 회사명, 인명, 제품명 등을 고려를 한다면 10만 차원이 아니라 100만 차원 또는 1000만 차원 벡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만약 이제 네이버, 구글 등 이렇게 웹 문서를 서비스하는 그런 업체들의 경우에 그 검색하거나 이런 뭔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단어 또는 이제 웹 문서를 벡터 형태로 표현한다고 하자. 그럴 때 이제 웹 문서가 만약 전 세계 웹 문서라면 요즘 수천억 개 웹 문서가 있을 거거든요. 수천억 개의 문서를 만약 1000만 차원 벡터로 표현을 한다면 100만 테라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100만 테라 그러면 1테라 하드에 100만 개가 소요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머신러닝에서 데이터들을 벡터로 표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차원수, 각 데이터들의 차원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프로세싱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차원의 저주 문제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간략하게 인공지능과 벡터, 딥러닝과 벡터 표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